1,000만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5만 원 권 새 지폐로 부탁합니다. 서울 변두리 한국은행 지점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78세 김정희 할머니가 창구 직원에게 건넨 첫마디였죠. 허름한 베이지색 코트에 낡아 빠진 검은 가방을 메고 구부정한 허리로 간신히 의자에 앉으신 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이소연 직원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45세인 그녀는 이 지점에서 20년째 근무하며 온갖 사연들을 다 봤다고 자부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1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똑똑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1,000만 원이 맞습니다. 반드시 5만 원권 새 지폐로만 주세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말투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소연은 할 수 없이 할머니의 통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요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펼쳐진 숫자는 평생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22억 3천만 원. 소연은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소연이 새 5만 원권 지폐 200장을 건네주자 마치 매일 하던 일처럼 자연스럽게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200장이면 상당한 두께인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은행을 나갔습니다. 소연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2억을 가진 할머니가 왜 저렇게 허름한 차림일까? 그리고 왜 하필 1,000만 원을 5만 원권 새 지폐로만 달라고 하실까? 혹시 사기를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날 오전 10시 정각에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1,000만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5만 원권 새 지폐로만 부탁합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시간,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소연이 20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패턴을 보인 고객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큰 돈을 인출할 때는 목적을 묻거나 최소한 긴장한 기색이라도 보이는 법인데 할머니는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3일째, 4일째가 되자 다른 직원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가 소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니?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1,000만 원씩 찾아가시는데. 소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면 충분히 인출 가능한 금액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김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아닐까? 요즘 그런 수법이 많다던데. 김대리의 말에 소연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외모는 영락없는 서민층 어르신이었거든요. 낡은 옷차림,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까지 도저히 22억의 거액을 소유한 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은행 내부에서도 소란이 일었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나서서 할머니의 거래 패턴을 점검하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1,000만 원씩을 5만 원권 새 돈으로만 인출한다는 건 명백히 의심스러운 거래였습니다. 소연은 마음 한편으론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사기를 당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행동이 본인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2주째 되던 날 소연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불편한 일은 없으신지요?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가 많다고 해서. 할머니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을 할 때 할머니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슬프면서도 단호했고 마치 무언가 깊은 사연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거래 패턴이 자금 세탁 의심 사례로 신고됐다는 내용이었죠. 매일 1,000만 원씩, 일주일이면 7천만 원이니까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소연은 우연히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 댁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두 남자가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같은 금액입니다. 절대 어기면 안 됩니다. 소연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역시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나 은행에 신고하지 않으실까요? 이제 소연은 확신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뒤에는 분명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하지만 그때의 소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과연 김정희 할머니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이 미스터리한 일상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날 저녁 소연은 할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은행 생활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지만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혹시 할머니가 정말 위험에 처해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50분, 할머니는 평소처럼 1,000만 원을 인출하고 은행을 나갔습니다. 소연은 점심시간을 핑계로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에서 나와 곧장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704번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소연도 급하게 뒤따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머니를 관찰하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있으면서도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상적인 외출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40분 정도 달린 버스는 서울 외곽의 한 동네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내리자 소연도 조심스럽게 따라 내렸습니다. 그곳은 소연이 처음 와보는 곳이었는데 낡은 상가와 오래된 주택들이 뒤섞인 서민 동네였습니다. 할머니는 길을 전혀 헤매지 않고 한 건물로 곧장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희망복지센터라는 간판이 붙은 허름한 2층 건물이었어요. 건물 상태로 봐서는 폐업한 지 오래된 것처럼 보였는데 1층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소연은 맞은편 카페에서 지켜봤습니다. 10분 정도 후 할머니가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확실히 가벼워 보였어요. 일부 돈을 전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자마자 건물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와 할머니를 불렀거든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할머니께 뭔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영수증이에요. 다음에 확인받으실 때 필요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연은 한편으로 안심했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정당한 기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그곳에서 또 다른 버스를 탔습니다. 소연도 따라 탔죠.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사랑의 사회봉사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들어가고 10분 후 더 가벼워진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온정복지회관, 네 번째는 나눔이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총 4곳을 돌면서 1,000만 원을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각 250만 원씩 정확하게 말이죠. 그 모습을 지켜본 소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분명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하실까요? 그냥 한 곳에 큰 금액을 기부하시면 더 효율적일 텐데요. 마지막 장소에서 나올 때는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빈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 정도였어요. 나이 많은 남자가 공손하지만 업무적인 톤으로 물었습니다. 김정희 어머니, 오늘도 계획대로 잘 진행하셨습니까? 할머니의 대답이 너무 정확했어요. 네. 오늘도 4곳 모두 250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수첩을 보며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문제는 없으셨나요? 영수증은 모두 받으셨고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영수증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두 남자는 만족스러워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럼 내일도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머니가 이 일을 잘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껴요. 두 남자가 차에 오르고 나서야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소연은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분명 정당한 복지단체들에 기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저런 식으로 감시를 받으실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정확한 금액을 나누어서 전달하실까요? 용기를 내어 소연이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 은행 직원 아가씨. 왜 여기에? 소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따라왔어요. 혹시 할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소연을 바라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하지만 이 일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소연이 더욱 궁금해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마도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더 큰 미스터리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할머니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은밀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그 정작 남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할머니를 돕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소연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라는 그 말이요. 과연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소연은 그 진실을 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모든 수수께끼의 답이 곧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그 말씀이요. 결국 주말을 이용해서 할머니가 다녀간 그 복지단체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소연은 첫 번째 장소인 희망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평일과 달리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물어보니 더욱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건물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 한 달 전부터 젊은 남자가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간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받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 장소인 사랑의 사회봉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실제로 무료급식이나 복지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가끔 사람들이 드나드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소연은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이 단체들이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계시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타났어요. 1,000만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5만 원권세 지폐로만 부탁합니다. 소연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금요일에 배웠던 그 복지단체들 정말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더니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가 많이 걱정해 주는구나. 고마워요. 소연이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에 그 단체들을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복지 사업을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말해야겠구나.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처음에 저를 속이려고 했어요. 아들이 남긴 보험금을 자기들이 관리해 주겠다고 하면서요.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사기꾼들이었던 거군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성호라는 아들이 3개월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22억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남겼다는 것, 그리고 장례식 직후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을요. 동네 이장님한테 물어보니 요즘 이런 수법으로 어르신들 돈 빼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꾀를 부린 거예요. 소연은 할머니의 다음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제가 원하는 곳에 돈을 쓰고 있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수첩에는 날짜별로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의 무료급식소 300만 원, 늘 푸른 요양원 200만 원, 희망 보육원 250만 원, 쪽방촌 도시락 센터 150만 원. 매일 그 사기꾼들이 만든 자짜 단체에 가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길 건너편 진짜 무료급식소에 가서 돈을 전달했어요. 요양원도 마찬가지고요. 소연은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겼어요. 그럼 영수증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교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하. 그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동네 문방구에서 고무도장 찍어서요. 그 사람들은 제가 순진한 할머니라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소연은 78세 할머니의 놀라운 기지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성우가 평생 남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엄마인 제가 대신 그 꿈을 이뤄주는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이 모든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금요일에 따라온 걸 그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이에요. 혹시 제 정체를 의심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 순간 은행 입구로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왔네요. 저는 이 은행 직원인데 할머니께서 늘 큰 돈을 인출하셔서 혹시 사기당하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나이 많은 남자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할머니께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소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이에요. 두 남자가 나간 후 할머니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사실 저도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3개월째인데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고요. 소연은 할머니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만간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소연은 할머니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78세의 연로한 분이 사기꾼들을 역이용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계신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과연 할머니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큰 결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답은 곧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모두를 놀라게 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오전 10시에 나타나 1,000만 원을 인출해 갔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어둡고 자주 한숨을 내쉬셨거든요. 소연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해요. 어제 그 사람들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5만 원권 200장을 받고도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아가씨, 혹시 오늘 점심시간에 시간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이니까. 소연은 점심시간에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평소 가시던 방향과 반대쪽으로 갔어요.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립아동병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로비에서 한 여성과 만났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간호사 복장을 한 분이었습니다. 김정희 어머니 오늘도 오셨군요. 네. 박 간호사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돈을 꺼내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번 달 소아암 병동 아이들 치료비입니다. 1,000만 원이에요.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돈을 받았어요.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무료급식소나 요양원이 아닌 병원에 돈을 가져오신 거였거든요. 병원을 나온 후 할머니는 소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매일 다른 곳에 나누어서 기부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월요일은 무료급식소, 화요일은 요양원, 수요일은 보육원, 목요일은 쪽방촌, 금요일은 이곳 병원. 돌아가면서 말이에요. 성호가 어릴 때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가난해서 치료비가 없었는데 어떤 분이 익명으로 도와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이라고 하신 거예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그들이 지정한 곳에 돈을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내일부터는 직접 따라다니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은 돈 4억 원이 있는 통장이에요. 아가씨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제 대신 이 일을 계속해 주세요. 할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려고 해요. 그 사기꾼들을 신고하려고요. 이제 충분한 증거도 모았고. 할머니는 또 다른 가방을 열어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녹음기와 사진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요. 그리고 가짜 단체들 사진도 찍어뒀고요. 소연은 할머니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역이용이 아니라 증거 수집까지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우 뜻대로 기부나 하려고 했는데 이런 나쁜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다른 어르신들도 피해를 당할 텐데.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은 이분의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유언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보복을. 그래서 아가씨한테 통장을 맡기는 거예요.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이 돈만큼은 계속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네요. 할머니는 일어서며 소연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아가씨, 부탁해요. 만약 제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이 통장으로 계속 좋은 일 해주세요. 할머니는 녹음기와 서류가 든 가방도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경찰에 가져다 주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소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78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소연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밤 소연은 할머니께서 맡기신 가방을 품에 안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할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서라도 이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할까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78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그 말 속에 담긴 할머니의 의지와 용기를 소연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무사할까요? 그리고 사기꾼들과의 마지막 대결은 어떻게 끝날까요? 모든 답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밤 소연은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맡기신 가방을 품에 안고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할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시 10분, 20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할머니는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었거든요. 10시 30분이 되자 소연은 견딜 수 없어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만 울리고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소연은 지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이상하게도 조용했어요.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나와서 말해 주었어요. 어젯밤에 할머니가 큰 가방을 들고 어디 가시더니 아직 안 들어오셨다고요. 소연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어디 가신 건가? 혹시 사기꾼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그때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소연 씨죠? 저는 강남경찰서 수사과 박 형사입니다. 경찰이라고 하니 소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사는 시간이 되면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소연은 급하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사과에 도착하니 박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김정희 할머니가 어젯밤에 직접 와서 신고를 하셨어요. 박 형사의 설명은 놀라웠습니다. 할머니가 사기 조직에 대한 신고를 했다는 거였어요. 3개월간의 녹음 파일, 가짜 복지단체들의 사진, 그리고 조직원들의 신상 정보까지. 할머니가 수집한 자료 덕분에 어젯밤에 일당들을 모두 검거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사하신 건가요? 네, 물론이죠. 할머니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에요. 정말 용감한 분이시더라고요.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어요. 박 형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였어요. 소연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단다. 어젯밤에 그 나쁜 사람들이 모두 잡혔어. 이제 다른 어르신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며칠 동안은 경찰서 일로 바쁠 것 같구나. 재판 준비도 해야 하고, 그동안 내가 우리 성우 일을 대신 부탁해. 통장은 내가 맡아서 잘 써줘.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지를 읽으니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일주일 후 할머니가 경찰서 일을 마치고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본 할머니는 훨씬 밝아 보였어요. 할머니,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해. 소연아 갑자기 사라져서. 할머니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우 일은 잘했어? 네, 병원이랑 무료급식소에 나누어서 전달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지점장과 다른 직원들이 왔습니다. 모두들 할머니의 용기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할 수 있겠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혼자서 몰래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 달 후 할머니의 제안으로 은행 지점에서는 희망 나눔 적금이라는 특별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객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넣으면 은행에서 일정 비율을 더해서 지역의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식이었어요. 할머니는 이 적금의 첫 번째 가입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1,000만 원씩 인출하지 않고 매월 꾸준히 적금을 넣으시면서 다른 고객들에게도 권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더 보람찬 것 같아.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잖아.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희망 나눔 적금에는 200여 명의 고객이 가입했습니다. 매월 모이는 기부금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었어요. 할머니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움직임이 된 거였습니다. 1년 후 동네에는 성호의 희망센터라는 복합복지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료급식소, 요양시설, 보육원, 그리고 의료진료소까지 갖춘 곳이었어요. 희망 나눔 적금으로 모인 돈과 할머니의 기부금, 그리고 감동받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할머니는 센터 앞에 세워진 작은 동상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성호 씨의 모습을 담은 동상이었어요. 성호야, 엄마가 약속 지켰다. 내가 꿈꾸던 세상, 여기서 시작된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소연은 할머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22억이라는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할머니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성호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 처음엔 복수하려는 마음도 있었어.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거든. 하지만 지금은 달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좋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털어놓은 이야기였는데요. 성호 씨가 보험을 들 때 이미 이런 사기 수법을 예상하고 특별한 조건을 넣어뒀다는 거였어요. 만약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금의 일부가 자동으로 신뢰할 만한 복지재단에 기부되도록 설계해 둔 것입니다. 즉, 성호 씨의 사랑이 죽음 이후에도 어머니를 지켜준 거였어요. 할머니는 그 조건을 발견하고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했던 거죠. 지금도 할머니는 매월 센터를 찾아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호 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연도 그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라는 자신의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22억 원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세상을 바꾼 단 한 사람의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소연을 통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말이에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성호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할머니를 통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김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